우리는 보통 불안하면 나쁜 거고 우울하면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한테는 힘내라고 말하고 우울한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생긴 원리도 다르고 다뤄야 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감정들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괜찮냐고 물으면 대부분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우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는 날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불안장애 환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병원을 찾은 사람만 센 숫자입니다.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못나서 누가 부족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과 우울,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우울은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가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메마른 땅. 반면에 불안은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갈피를 못 잡고 요동치는 상태입니다. 풍랑에 비유할 수 있죠. 배는 떠 있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가뭄과 풍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당연히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안에는 한 가지 무서운 특성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 고통이 몇 배로 커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체벌이 있던 시절 잘못한 학생 10명이 차례로 손바닥을 맞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물리적으로 따지면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제일 덜 아파야 합니다. 선생님 팔에 이미 힘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가장 크게 아파합니다. 앞에서 9명이 맞는 걸 보면서 90번의 비명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맞으니까 첫 대에 이미 자지러지게 되는 거죠. 물리적 고통은 같거나 오히려 약한데 심리적 고통은 압도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죠. 확실한 것, 구체적인 것,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한 양의 불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마음이 평온하다면 시험 공부를 할 리가 없습니다. 내일이 시험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책을 펴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긴장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정 수준의 긴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0점짜리 행동 1번보다 10점짜리 행동 10번이 낫다. 시험을 앞두고 하루에 12시간씩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씩 여러 번 나눠서 보는 게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이걸 계속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면서 준비 상태를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을 루틴이 잘 발달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운동선수부터 놀라운 성과를 낸 기업가까지 그들의 대단한 결과는 대부분 이 루틴에서 나왔습니다.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고 만만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겁니다. 컴퓨터 폴더 하나를 정리하거나 책상 서랍 하나를 치우거나 범위를 아주 작게 잡아서 그걸 확실하게 해치우는 겁니다. 대청소가 아닙니다. 서랍 하나, 폴더 하나, 그 작은 완료의 감각이 요동치던 마음을 살짝 진정시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 작은 미니 게임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불안이 높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HSP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도가 높다는 건 사실 그 영역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청중 앞에서 불안하다면 그건 대충 전달하면 되지라는 낮은 기준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웬만한 맛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악기 소리가 조금만 이상해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안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유난히 불안한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불안을 잘못 관리하면 완벽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단순히 일을 잘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나 혼자 힘으로만 해내야 한다는 고립된 사고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건 진짜 내 성과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이건 독립심과는 다릅니다. 내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과 모든 걸 혼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어릴 때 실수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나 비난을 받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질책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반응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사람은 실수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역설적이지만 먼저 누군가를 도와보는 게 물꼬를 트는 방법이 됩니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작은 열림이 다른 관계로까지 번져갈 수 있습니다. 우울은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사실 의욕이 없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 한 달에도 몇 번, 그걸 우울감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다릅니다. 그 상태가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지속되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직장에 출근을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 관리도 안 되고,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수준. 그때 우울감이 아닌 우울증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는 데는 취약한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못나서 걸린 게 아니듯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듯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에 취약한 상태를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외로움, 체력 저하, 그리고 하는 일이 계속 안 풀린다는 부정적 결과의 반복.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우울증으로 가는 길이 거의 완성됩니다. 현실과 생각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우울감은 쉽게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한 건 이런 삶이 아닌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간극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괴리를 좁히는데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웃는 겁니다. 행복하니까 웃는다는 말도 맞지만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웃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실제 행복에서 오는 것의 80에서 9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지능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닙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시도하고 그래서 더 많이 좌절합니다. 경기에 10번 나간 타자보다 100번 나간 타자가 더 많이 아웃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성취감도 더 자주 경험하죠. 우울감과 성취감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다 거의 없는 지루한 인생보다 둘 다 자주 경험하는 인생이 더 풍요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을 때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스파크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입니다. 거대한 전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살짝 스파크만 주면 됩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떡볶이 한 판을 사다 주면 떡 200개가 담긴 거대한 접시 앞에서 그 친구는 더 우울해집니다. 그 좋아하던 떡볶이마저 감당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아주 작은 컵의 떡볶이 3개만 꽂아서 건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이없어 합니다.
어이없다는 반응은 우울한 사람에게서 보기 힘든 반응입니다.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겨우 이거냐는 표정이 되고 더 없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뇌는 그 순간 착각합니다. 나 우울한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건가? 이 작은 물꼬가 방향을 틀어줍니다. 자기 자신의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핵심입니다. 나를 살짝 만족시킬 수 있는 작고 만만한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스쿼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안에서 호두를 돌립니다. 각자의 뇌에서 작동하는 정답이 다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이욕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라고 바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울감을 키우는 최악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면 뇌는 운명론에 갇혀버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라는 생각이 모든 의욕을 삼켜버리죠. 대신 몰랐어, 진짜 몰랐지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몰랐구나. 그러면 이유를 알아내서 다음에는 대비해야겠네. 뇌가 학습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지금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이건 결코 못나서가 아닙니다. 꽤 많은 경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장점 때문입니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불안하고 많이 도전하기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세상에 나 혼자라는 단절감을 느끼고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고 영향력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큰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우울할까 좌절하기보다 이 기회에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발견해보는 것, 그 전환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다음에는 불안과 우울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